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0일 한국 증시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숫자는 정말 대단한데 이게 과연 얼마나 탄탄한 상승인지 아니면 좀 일시적인 기대감 때문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지수가 올랐다,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배경에 있는 여러 요인들, 또 앞으로 우리가 뭘 좀 조심해야 할지 이런 걸 깊이 들여다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진 자료들을 토대로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적인 상승이 나왔는지 그 원인을 좀 파헤쳐 보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로서 뭘 고려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시장 상황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 또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 10월 20일 시장이 어땠는지 숫자부터 좀 짚어주시죠. 코스피가 정확히 얼마나 올랐고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주도를 했나요? 네, 코스피는 전날보다 1.76% 올랐습니다. 그래서 3,814.69포인트. 이걸로 마감하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딱 찍었고요.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1.89% 올라서 875.77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죠. 코스닥도 많이 올랐군요. 어떤 분야가 특히 이렇게 시장을 막 끌어올린 건가요? 주로 그 반도체, 자동차, 또 방산, 조선 같이 경기에 좀 민감한 섹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이 아주 강했고요. 여기에 증권주 같은 금융 관련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큰 대형주들이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대형주 중심을 내리었다. 인상적이네요. 그럼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 핵심 동력은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는 역시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에요. 최근에 고위급 접촉 얘기라던가 정상회담 가능성 같은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글로벌 교역 환경이 좀 나아지려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위험다산, 특히 주식에 대한 선호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이게 사실 전에도 몇 번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유독 시장 반응이 더 뜨거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영역으로 막 들어서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달아오른 상태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대화 가능성이 언급된 점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주요 수출 산업 실적이 바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거죠. 이건 또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게 그냥 기대에 그칠지 정말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질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기대감. 두 번째는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좀 커졌다는 점이네요. 네. 시장에서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죠. 이 연준이 올해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10월 말에 열리는 FOMC 회의 이후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건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더 풀릴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니까요.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미국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 이게 우리 시장에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는 달러 가치를 좀 약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더 강해지진 않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에는 상대적인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죠. 원화 가치가 좀 안정되거나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 손실 위험이 줄고 오히려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까 국내 주식이나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은 금리 인하가 모든 업종에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금리랑 대출금리 차이에서 얻는 이익, 즉 순이자 마진 NIOM이라고 하죠. 이게 줄어들 수 있어서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수록 업종별 또 종목별 주가 흐름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양면성이 있군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중국 관련 이슈인데 이건 정말 딱 동전의 양면 같아요. 긍정적인 면이란 우려되는 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소식, 연 4.8% 성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게 중국 경제 둔화 우려를 키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구나 하는 기대를 자극하기도 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가 돈 풀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또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정책, 예를 들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동결하긴 했지만 앞으로 추가 완화 조치가 나올지 이것도 시장 참여자들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 가능성 자체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는 좀 불안해 보이는데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한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소비나 투자가 둔화되는 것 자체는 한국의 소비재, 중간재, 원자재 수출 기업에게는 분명 좀 부정적인 소식이죠. 하지만 만약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강한 정책을 편다면 관련된 한국의 건설기계, 철강, 화학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리스크는 딱 양날의 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세 가지 핵심 요인 말고 다른 시장 지표들은 그 당시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환율은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10월 20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 초반이었어요. 좀 더 정확히는 1,420원에서 1,423원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걸로 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인 영향인데요. 원화 가치가 안정되면서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었죠. 외국인 투자나 매수 심리에도 좀 도움이 됐을 거고요. 채권 시장이나 국제 유가 이런 다른 변수들은요? 미국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안전자산인 채권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투자 매력도가 좀 부각되는 효과가 있죠. 물론 장기금리랑 단기금리 차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앞으로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 CPI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 주목해야 할 변수입니다. 국제 유가는 당시에 약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건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제조업체나 항공사 같은 곳에는 좀 긍정적이지만 정유주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이슈도 하나 있었죠. 그날 세계 최대 크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일부 장애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관련 기술 기업들 주가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나타났지만 시장 전체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큰 영향은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쫙 종합해보면 10월 20일 한국 증시 상황,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진단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회복하고 또 미국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기대감이 딱 맞물려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라던가 앞으로 있을 주요 이벤트에 대한 경계 심리도 같이 있는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낙관론 상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상승 에너지는 분명 강했지만 언제든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인들도 여전히 안고 있었다는 의미죠. 높이 올라간 만큼 작은 충격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까요? 변동성 높은 낙관론이라 이거 흥미로운 진단인데요. 이렇게 기록적인 상승이랑 또 잠재적인 변동성이 같이 있는 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까요? 분석 자료들 보니까 투자 기간별로 좀 다른 접근법을 제안하던데 꽤 구체적인 조언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투자 기간을 가지셨든 공통적으로 좀 명심해야 할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투자의 기본기 같은 거죠. 공통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빚내서 투자하는 거, 즉 레버리지 활용이나 특정 자산, 특정 섹터에 너무 과하게 집중하는 건 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가가 사상 최고치 부근일 때는 예상 못한 조정이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레버리지는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투자 결정 전에 이 정도 손실 나면 정리한다는 손절매 기준, 또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한다는 이익 실현 목표, 이걸 미리 딱 정해두는 게 중요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요. 셋째,
미중 관계 변화나 연준 발표 내용, 중국 정책 방향, 주요 기업 실적 발표 같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뉴스나 일정을 꾸준히 확인하고 그 의미를 좀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스 하나가 시장 흐름을 확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본 원칙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투자 기간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보죠.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 각각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네, 투자 기간에 따라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다릅니다. 먼저 단기 트레이더, 수일, 수주분들은요, 주가 차트 움직임이나 거래량 같은 기술적 지표, 그리고 속보성 뉴스에 기반해서 아주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이죠, 거의. 특히 변동성이 커질 때는 매수 매도 가격 차이, 즉 호가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거래가 안 되는 슬리피지 현상이 생기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가급적 거래량이 많아서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대형주나 ETF 위주로 거래하고 중요한 뉴스 발표 직전이나 직후에는 포지션을 좀 줄여서 위험을 관리하는 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기 투자자, 수주, 수개월 분들은요, 앞서 얘기했던 경기 민감 섹터,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업종의 기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 변화나 중국 실물 경제 지표, 미국 금리 방향 같은 걸 꾸준히 보면서요. 한 번에 다 사거나 팔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매매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중 긴장 완화나 미국 금리 인하가 정말 현실화되면 이들 섹터가 더 오를 걸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중국 경기 둔화 같은 리스크도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위험을 좀 분산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해지 수단, 예를 들면 변동성 지수 관련 상품을 좀 담거나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별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요 산업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어떤지 이런 걸 꾸준히 점검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자, 수년 이상 분들은 단기적인 시장 등락보다는 좀 더 큰 흐름,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반도체 기술 발전, 전기차나 배터리 생태계 확장, AI 관련 인프라 구축 같은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 주목하면서요. 매달 또는 매 분기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정액 분할 매수 방식, 소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런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수 최고치 경신 소식에 막 흥분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자산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은 잘 주는지, 현금 흐름은 괜찮은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례 너무 비싸진 않은지, 즉 밸류에이션을 꾸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10월 20일 당시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제한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역사적 고점까지 왔으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 일부를 팔아서 수익을 좀 확정하거나 아니면 전체 자산에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이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만약 내 포트폴리오가 특정 섹터, 예를 들어 수출주나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다면 국내 소비 관련주나 헬스케어 아니면 전기가스 같은 유틸리티 업종처럼 경기에 좀 덜 민감한 방어적인 섹터로 일부 자금을 옮겨서 분산 투자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막 흔들리면서 장기적으로 좋다고 믿는 기업 주가가 일시적으로 확 떨어진다면 이걸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분할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요. 물론 이때도 그 기업의 실적 전망이나 내재 가치 평가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싸다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기회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네. 투자 기간별로 또 당시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이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시장 방향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변수들,
투자자로서 특히 어떤 정보들을 좀 주시해야 할까요? 네, 앞으로 시장 흐름을 보려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미국 쪽에서는요, 뭐니 해도 10월 말로 예정된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하고 회의 후에 나올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동결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신호를 주는지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거거든요. 그리고 곧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데이터 역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 중국 쪽에서는요, 중국의 주요 정책 결정 회의 결과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 여부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정책이 구체화되면 우리나라 관련 수출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관련해서는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대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나 중요한 공시 내용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실적이 나오거나 대규모 지분 매각, 소위 블록들이죠. 또는 주요 주주가 지분을 판다는 소식 같은 건 해당 종목뿐 아니라 시장 전체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 배경과 의미, 그리고 이런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전략까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중 관계 개선이나 미국 금리 인하 같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였지만 동시에 중국 경제 둔화 우려나 앞으로 있을 중요한 이벤트들처럼 여전히 불확실성 또한 크다는 거. 이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막 교차하면서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는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과도한 레버리지 피하고 분산 투자로 위험 관리하고 또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나 뉴스 헤드라인에 막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투자 목표와 기간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다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차분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